안녕하세요. 고영훈입니다. 먼저 알피니즘의 태도를 한국에 전파하신 김용도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박선호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관심 갖고 여기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클라이밍과 볼더링은 20, 30대의 선호 스포츠로 꼽힐 정도로 전례 없는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클라이밍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선정됐고 암벽 등반은 이제 상업 영화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소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험적인 요소를 내포한 전문 등반, 즉 전문 전통 등반이나 알파인 등반, 고산 등반 등에는 참여자가 줄었습니다. 캠과 같은 이동식 확보물로 안전을 확보하는 전통 등반 루트들이 볼트가 촘촘히 설치되면서 스포츠 클라이밍 루트로 바뀌어 가게 됐습니다. 해외 고산 등반도 90년대부터 매년 20, 30여 건이 있었는데 2010년대에 이르러는 10건, 10건 이내로 줄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와는 배치되는 현상입니다. 등반에서 모험이 사라져간 셈인데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정상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경향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90년대부터 등정주의를 비판하고 등로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등반가들의 반성과 다짐은 계속됐습니다. 고산 등반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만을 목적으로 오르기에서 벗어나 난이도가 큰 루트를 택해 오르게 됐고 극지법이 아닌 알파인 스타일 등반도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방식의 등로주의도 때로는 등정주의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등정주의를 위한 하나의 전술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때 등반 과정은 여전히 등반 성과에 봉사하는 부차적인 단계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즉 등정주의의 폐해가 반복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등반의 지평에서 이렇게 모험이 발디딜 틈이 없게 된 상황, 바로 이런 등정을 위한 등로주의를 비난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모험의 생생함은 정상과 완등이 아닌 바로 모험을 체험하는 그 현장에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모험의 생명력을 되살리기 위해 저는 먼저 등로주의가 어떻게 긍정주의에 함몰되어 있었는지 이해하고 나아가 정상만을 위한 게 아닌 등반 혹은 정상 없는 알피니즘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상이라는 말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즉 산의 꼭대기, 루트의 종착점이라는 뜻 외에도 정상급 산악인이나 최고 등반가, 최상의 등반가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등반가의 어떤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는 말도 되겠습니다. 즉 완성하지 못한 등반, 최고가 되지 못한 등반에서 오히려 모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정상에 대한 지나친 집중이 모험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앗아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이 발표에서 해외 원조가 국내 등반의 둘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의 히말라야 등반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입니다. 그 60년의 한국 히말라야 등반사를 돌아보면 제게는 불같은 영웅주의 또 쓰디 쓴 등정 시비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등정 시비는 대한민국 고산 등반의 역사에서 반복되었는데 등정 시비는 정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만연했던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국내 사례로는 설악산 암벽 등반을 사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발적이던 등정 시비는 고산 등반의 열기가 뜨겁게 분출했던 1990년 전후로 잡지 공방을 통해 본격 주목을 받게 됩니다. 89년 창간한 사람과산의 창간 특집 기사는 1970년에 한 히말라야 원정대에 제기된 등정 의혹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1990년에는 대한산업의 기관지 산악인의 기부 의문을 필두로 사람과산 지면을 중심으로 등정 의혹 연락의 팀의 이름이 고발됐고 그에 대한 반박문 또 재반박문이 오갔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고산 등반의 등정 시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 등반과의 2009년 크로스가 등정 주장에 관해서였습니다. 이 논란은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되면서 대중적 관심도 끌었습니다. 2010년 부산 산악포럼이 발행한 마운틴 포럼은 75쪽을 할애해서 해당 논란을 자세히 분석했고 추가로 등정 의혹 연락의 팀의 전모를 포함해 국내외 주요 등정 의혹 사례를 정리해 실었습니다.
산악평론가나 언론인이 등정 시비를 대하는 시각은 진실주의에 입각해서 당사자가 진위를 밝히라고 교화하는 논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교화하는 논조는 허위 등정 주장에 대한 비판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90년도 산악인의 기사에서는 허위 등정을 주장하는 이유로 얄팍한 영웅심과 공명심, 스폰서에 대한 부담과 사회에서의 입시를 용이하기 위해 등을 꼽았습니다. 마운틴 포럼 2010년 분석 기사는 심층적 연구를 통해 등정 여부까지 판별하는 등의 진실주의가 돋보입니다. 앞서 사람과 산을 통해 공개적으로 등정 의혹이 제기된 원정대 중에 몇 팀만 기록을 통해 등정을 강력히 주장했고 대부분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정상 등정 여부의 진실은 서서히 밝혀진다 하면서 10여 개 원정대의 등정 시비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2009년 탕첸주가 등정에 관해서는 2010년 같은 사례를 시도했던 부산연맹 원정대의 등반 사례 및 전문 등반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모시는 정상에 서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시비에 휘말린 팀들에게는 당시의 기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 해명한 것이 명예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라면서 명예 회복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몽길의 로체 초우유 시사평가 등정에 가해진 시비를 언급하면서 월간산 편집자의 이런 논평을 인용합니다. 어몽길은 다시 오르라. 시비가 싸움으로 가면 그 명예는 그대가 스스로 박영석 다음으로 2등임을 자인할 때 산악기가 인정한 영예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반면 마운틴 포럼에서 훌륭한 결단으로 칭송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97년 로체 등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고 제도전에 나섰던 이탈리아 등반대나 국내 사례로는 브로드피크의 주봉이 아닌 전이봉을 올라서를 인정한 88년도의 아구의 원정대, 시사판과 주봉이 아닌 중앙봉 등정을 인정한 92년도의 남서도, 97년도의 박정원 모범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곡된 진실을 밝히고 땅에 떨어진 명예를 되찾으려는 노력, 이는 그 자체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연맹 같은 기관이나 역사가, 기록가, 언론인들의 체계적인 관심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등정 시비에 가해졌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의 공통점은 허위 등정 주장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오로지 등반가 개인의 선택이자 책임으로 전가한다는 점입니다. 진실을 말하느냐 아니냐의 개인 인성 문제로 귀결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산악인, 나쁜 산악인으로 쉽게 PR을 가르는 도덕적 이분법도 재생산됐습니다. 개인의 일로 치부된 등정 시비 국면에서는 왜 그렇게 허위 등정 아니면 불신 풍조가 난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도 파악하기 어렵겠습니다. 국가와 집단을 우선시하고 협찬 업체에 대한 보답 의무에 좌우되는 경향에 관해서는 많은 이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모험 등반에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쳐왔는지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너와 나로 등반을 가르는 진실주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난 8월 독일의 기록가 에버하르트 주르갈스키가 주축이 된 8000ERS.com이라는 8000m 고봉 등정 기록기관의 연구진은 아나술루, 안나푸르나 일봉, 다울라기리 일봉에서 수많은 등반가들이 정점을 오르지 않고 내려온 뒤에 등정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는 한국인 등반가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고나 오해로 인해 정상을 오인하는 탓이라고 합니다. 안나푸르나 일봉은 정상 지형이 능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정점은 오차범위 1m 이내 두 곳이고 이외에 255m에 걸쳐서 총 7곳의 돌출구가 있는데 많은 등반가가 정점 두 곳이 아닌 다른 곳까지만 오르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다울라기리 일봉도 정상이 능선 중에 있습니다. 역시 많은 등반가가 정상 양쪽으로 각각 60m와 140m 떨어진 곳의 돌출구까지만 오르고 내려왔습니다. 아나솔루는 정상으로부터 35에서 50m 못 미쳐서 바위에 바로 막히고 능선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날카로운 칼날 능선으로 등반이 갑자기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전체 등정의 대다수였던 2,300여 건의 등정 보고가 이곳을 오르지 않고 끝마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현재까지 8,000m 신사자 완등을 공표한 이는 52명이지만 이 중 진정한 완등자는 단 3명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완등 추정자가 8명 있는데 이 중에 실제 완등자는 그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만화술로 진짜 정상에 오른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지난 가을 시즌 진짜 정상을 오르기 위해 다시 찾은 등산가들로 만화술로는 예년의 2배인 700명가량이 찾았습니다. 주르갈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000m 등반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써져야 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보이든 과실이든 맞는 게 맞는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주르갈스키가 말한 8,000m 등반의 역사는 등정의 역사이지 모험의 역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모험에 관하는 역사입니다. 미지의 요소를 제거해온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고산 등반 황금기의 화두였던 등정 시비는 등반에서 모험 대신 등정 여부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심화시켰습니다. 등정은 성공, 미등정은 실패라고 불렸습니다. 등정 시비 논란에서 정상에는 어떻게 오르든 올라야만 하는 최종 목표로 절대화됐습니다. 경기화된 스포츠 클라이밍의 등장으로 인해 모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정상만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정상을 가로막는 모험은 외면받았고 차차 사라져갔습니다. 정상에 대한 과도한 침착 경향은 대한민국 히말라야 등반의 시초부터 있었습니다. 1786년 몽블랑 초등자였던 자크 알마와 미셸 가브리엘 페카르는 초등정 당시 서로 자신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보기 민망한 공격을 오래 주고받았습니다. 즉 개인이 타인과의 우열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대단함을 입증하려 했던 그런 배타적 개인주의는 유럽 근대 등반의 시초부터 그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히말라야 등반은 개인의 체험이나 내면적 성찰보다는 등반가를 국가나 집단과 동일시하는 반공순수주의, 전후재건이라는 국가적 사명감과 함께 출발해 성장했습니다. 몽블랑 초등이 유럽 근대 등반의 특징을 잘 보여주듯이 1962년 대한민국 최초로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던 박철암 선생의 다울랑일의 이봉, 이인근, 무명봉 등반은 그런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원정 이름에 출간한 보고서에서 박 선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정상 6,700m 키 크기에 올라선 것이다. 다음에는 송대원과 셰르파가 올라왔다. 그리고 둘이서 부둥켜 안았다. 북받쳐 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차지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일망무제한 선역 하늘 멀리 아득한 조국 하늘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드디어 우리는 승리하였노라. 반세기 뒤 박 선생은 마운틴 포럼 2013년도에 기고한 글에서 당시 상황을 전혀 딱하나로 서술했습니다. 정상은 빙벽에 가로막혀 오르지 못했습니다. 최고점에 먼저 도달한 인물은 박대장이 아닌 송대원이었고 그때 송대원이 터뜨린 울음은 기쁨이 아닌 정상을 눈앞에 두고 더 전진할 수 없는 원통함에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박대장이 정상에서 겪은 감정도 감격이 아닌 온갖 역경에서 사활을 걸고 찾아온 히말라야를 두고 돌아설 생각에 치민 억울함이었습니다. 사진은 무명봉의 정상이 아닌 단순한 구름 위에서 촬영했습니다. 태극기를 들어야 하는데 능선에서 태극기를 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능선에 있는 한 구름에 올라 태극기를 들었다. 50년 전 보고서에 그와 딴판으로 기록했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선생의 1962년 원정은 김영도 선생의 표현대로 그 성과를 묻기 이전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충실한 보고서 출간으로도 이종택 전 국민산업박물관 관장은 한국 해외 원정 등반사에서 정상 등정의 쾌거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는 비록 등반이 실패로 끝났지만 히말라야에 도전하는 선구자적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겠다고 하신 박 선생의 자평도 부인할 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 등정 보고는 대한민국 최초 히말라야 원정대의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대담한 모험 등반을 나서게 된 동력과 정상에 대한 과도한 침착을 동시에 불어넣은 게 강한 국가주의였으면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8월 15일을 원정 출발일로 잡았고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서는 태극기에 이 태극기에 맹세코 저 봉을 오리리라고 비장하게 써놓기까지 했습니다. 등산과 국가주의의 이토록 강한 결속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격동의 한국 근현대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조선산악회가 민족 사학으로 명성이 높던 진단학회의 중진들과 협력해 설립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등산은 서울에 거주하던 소수 중산층 청년들의 특이한 활동에 불과했다가 이제 일약 국가적 정체성을 띠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1948년 정부 설립과 함께 조선산악회 단체명도 한국산악회로 바꿀 정도였습니다. 이어 1954년까지
총 9차례에 걸친 국토 구명운동을 중점 사업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지와 변방은 한국 산악회의 상징적 퍼포먼스 속에 국가의 전방이 되고 등반된 이를 사수하는 특수부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문교부와 군, 정부 여당의 합작품이었던 특수체육회를 통해 혈기 넘치는 젊은 등반가들이 국가의 안배 속에 등반을 펼쳐나갔습니다. 박철원 선생은 산악부 이사로 여기에 기여했습니다. 특수체육회는 대한산악연맹보다도 먼저 전국적 등산대회를 64년에 개최했고 65년 대만 위산원정, 66년 설악산 동계 특수골 해적 등반, 71년 네팔 브로체샤르 원정 등 선구적인 등반들을 조직했습니다. 해외적인 해외 원정과 모험 등반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함께 높이와 등정에만 집착하는 방식으로 굳어지며 성장해 갔습니다. 거기서 등반가에 대한 개인 숭배의 경향이 정착했습니다. 고상동 대원이 1977년 에베레스트에 한국인 최초로 오르면서 등반가 김창호의 표현에 따르면 산악왕좌라는 상징적인 자리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8,000m 고봉 등반에서 동계 등정, 14점 완등, 여성 최초 14점 완등, 무산소 완등 등으로 타이틀을 바꿔가면서 산악왕좌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산, 새로운 루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체험으로 내딛는 그 미지의 위험에 그 자체에 도전하는 태도는 이런 타이틀 쟁탈전에서 뒷전이 되거나 아예 사라져갔습니다. 신격화된 영웅의 자리를 넘보는 등반가들의 위계관, 또 영웅의 이미지를 덧붙여 스스로를 불리려는 산업 자본의 속성, 또 등산의 체험을 이해하기 쉬운 개인과 경쟁의 언어로 치환해 교육하는 언론의 안일함 속에서 위험의 어두운 모습을 직면하려는 등반의 반근대적이고 반계몽적이고 파괴적인 속성은 대한민국 등반의 지평에서 외면받았던 것입니다.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산이 주는 수많은 모험의 기회를 등산가들은 점차 외면해왔습니다. 여기서도 계몽적이고 모범적이며 수능적인 등산의 면모가 국가에 의해 갖추어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자본에 의한 경제지상주의에 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전문 등반은 가파른 벽이 필요하므로 대개 풍광이 좋은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공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자원으로 규정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국립공원 제도는 국민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제도로 여겨져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미국의 원조를 받던 100여 개 국가에 전략적으로 수출됐습니다. 오늘날 국립공원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환경주의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거기서 기조로 삼는 지속 가능성이란 사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도 모습이 변치 않도록 하는 경제성의 지속이 핵심이었습니다. 국립공원 제도는 대한민국의 산야를 파헤친 개발주의의 부속이자 면죄부였습니다. 설악산 관광 인프라 개발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1950년대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한적한 어촌이었던 속초는 이제 서울시 속초구라고 불리는 관광 휴양 도시가 됐습니다. 2003년 개통된 미시령 터널은 2017년 총 63개의 터널을 뚫어가며 개통된 서울 양양 고속도로로 인해 무용지물처럼 됐습니다. 사람 손길 한 번 타지 않은 것처럼 가꿔낸 숲과 흙, 개울을 보기 위해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매연을 내보며 아침 저녁으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국립공원의 부조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보건법은 등산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간다는 뜻의 탐방으로 규정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선명하게 나누는 근대적 이목을 낳은 것입니다. 반면 모험적인 전문 등반은 바위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잡고 밀고 당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이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정도로 근대 산업사회의 여군 노동자들이 주말에 휴양 삼아 즐기는 건전한 여가의 상에 맞지 않습니다. 등반가나 탐험가이기 전에 도시인이자 산업사회의 여군으로 키워져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산사람들은 전국의 바위와 얼음에서 끊임없이 위험을 제거해왔습니다. 암벽등반에서는 1980년대에 획기적으로 간편한 이동식 부분인 트렌드가 도입되었음에도 아예 볼트를 꾸준히 설치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암벽 루트 중에 추락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는 루트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울산바위에서 원래 이름이 정면 우측 크랙인 비너스 길이 그런 예입니다. 전체 180m 길이 내내 크랙이 장쾌하게 연결되는 설악산의 대표적인 암벽 루트 중 하나입니다.
1974년 초동 당시 설치한 볼트는 7개였습니다. 이는 조금씩 늘어 작년에는 총 50개가 됐습니다. 캠을 설치할 수 있는 크랩 옆에도 볼트가 1~2m 간격으로 촘촘해졌습니다. 루트의 성격이 전통 등반에서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바뀐 것입니다. 2021년 봄 등반가 4명이 이 비너스길을 찾아 볼트 11개를 제거했습니다. 볼트가 많아진 최근의 현상을 걱정하면서 등반가들의 주의를 환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상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등반 장면과 개척자 중 한 명을 찾아가 대화하는 장면, 기존 루트에 볼트가 덧대어지는 현상에 대한 불만과 걱정을 서로 나누는 장면 등이 포함된 20분기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7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찬반 논쟁이 흥미롭게 전개됐습니다. 볼트 제거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볼트로 인해 추락했을 때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둘째, 실력이 부족한 이에게도 등반에 모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셋째, 볼트 대신 캠을 사용했을 때 바위가 부스러지거나 확보물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게 더 큰 환경 오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론들에서 암벽 등반이 그간 자연 공원의 논리에 어떻게 영향받아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단이 허용하는 등반은 위험을 스스로 통제하는 등반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는 등반일 뿐입니다. 공단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암벽 등반을 눈에 가시했습니다. 자연공원법상 위험의 대비와 대응은 전적으로 등반가 책임은 아닙니다. 암벽 빈벽 등반으로 인해 중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공단은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단 직원이 나서서 노후 볼트를 교체할까 하는 까닭입니다. 둘째, 실력이 부족한 이도 볼트를 통해 정상까지 꼭 올라야겠다는 일종의 완등 체험주의는 조망을 둘러보는 시각적 체험이야말로 가장 값진 체험이라는 공단의 공간 구획 전략과 상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줄지어서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볼트보다 바위 틈에 낀 녹슨 캠이나 부스러지는 바위 돌기가 더 더러운 모습이라는 인식도 시각적으로 깔끔한 자연이란 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이라는 다분히 도시화된 국립공원식 환경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볼트 제거 반대론자만이 아니라 볼트 제거 찬성론자, 즉 모험 등반을 추구하는 이들도 산을 공원으로 대하는 태도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험의 개념 자체가 축소됐다고 하겠습니다. 비너스길에서 제거한 볼트는 50개 중 11개뿐이었습니다. 남은 39개의 절반가량은 겹겹의 쌍볼트와 체인으로 피치마다 든든하고도 엄정한 확보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볼트가 전혀 없는 루트 등반, 프리솔로 등반은 가끔 경탄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가끔 등산하거나 전통 등반에 나서는 등반가들 사이에서 이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안전 등반하세요 라는 말은 등반가들 사이에 익숙한 인사말이 됐습니다. 이때 안전하길 바라는 강도는 과연 상대방이 위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취하는 스스로의 선택들을 진실로 믿어주는 응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험하면 피해가라거나 아예 비너스길에서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먼저 나서서 위험 자체를 바위에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을 말살해버리고 말았던 것은 아니었던가 자문해보게 됩니다. 2016년 어느 날 저는 미국의 어느 학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만난 어떤 여교수로부터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1992년, 93년 동계에 초유 암벽을 단독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기존 등반사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당시 기준으로는 큰 주목을 받았을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8,000m급에서 최초로 동계 단독 등반이 이루어진 게 1988년이었고 초유의 가파른 암벽으로는 85년도 폴란드 팀이 남동필라 루트를 개척하면 동계 초동을 일으킨 정부였습니다. 동계 단독으로 이 가파르고 거대한 벽을 오르기는 오늘날도 상상하기 어려운 대단한 등반입니다. 여교수의 남편은 독일계 미국인 페터 리만으로 2006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만은 자신의 등반을 남에게 거의 알리지 않고 산을 다녔다고 합니다. 초유 등반도 나중에 결혼한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까닭은 그 등반이 대단하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다만 초유를 오르고 내려온 뒤에 베이스 캠프에서 폭설에 내려서 인접한 셰르파 마을까지 혼자서 5일 동안 식량 없이 사투를 벌인 끝에 살아내볼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즉 지나가는 투로 얘기한 셈입니다. 리만은 초유 등반에 관해 어떤 사진도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미망인의 단편적인 증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 누가 찾아가서 물어보니 그 시애틀 마을 몬지 주인도 당시 지쳐 내려온 리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징조로는 공식 경쟁자 명단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리만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등반에 관해 리만과 비슷한 태도를 지닌 등반가를 2명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것을 걸고 해낸 등반, 즉 모험은 그들에게는 남에게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등반가 사이에 우월한 지위 따위도 안중이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이른바 두려워할 명예도 없는 것이죠. 리만에게 초유 등반이 갖는 의의는 그만이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개개의 등반들은 그 가치를 서로 견주어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남의 찬사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등반 체험을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반이 그리는 아름다운 예술,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 도달한 그 창조성의 파괴적인 경지를 함께 축복할 때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흔적 없는 바위에 자기만의 새로운 루트를 그릴 줄 아는 시선을 오늘의 젊은 등반가들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미지에 조심스럽게 내딛는 저들의 발걸음들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어주고 있습니까? 비너스길의 크랙이 허용하는 전술적 참여력은 아직도 남아있는 볼트로 인해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알피니즘은 정상은 필요로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과정이 있고 과정 중에 모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상을 우위에 두는 순간,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는 순간 모험은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체험의 우위를 두면 모험이 바로 정상이자 비로소 목표가 됩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자기만의 정상입니다. 저마다의 정상에 대해 말하고 기억하고 서로에게서 바라는 그런 알피니즘의 도래를 기대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상적인 강의였습니다.